마음씨 좋은 놈을 다윈주의 말로 바꾸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동종의 다른 구성원을 도와 이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하는 개체다. 마음씨 좋은 놈은 그 수가 줄어들고 절멸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그리 다르지 않은 그 정의를 채택한다면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엑슬로드는 마음씨 좋다라는 말에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다. 그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생각을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했다. 야생동식물은 긴 진화의 시간 동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물주가 두 명의 게이머에게 판정에 따라 상금과 벌금을 준다. 게임 참가자의 카드는 협력과 배신 두 장만 있다. 카드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모두 협력이면 각각 상금 300점을 준다. 둘 다 배신이면 둘 다 벌금 10점씩을 준다. 협력과 배신을 내면 협력에는 벌금 100점, 배신에는 상금 500점을 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벌에 따른 점수가 아니라 이득의 순서다. 즉 배신의 유혹은 상호 협력의 포상보다 커야 하고 상호 협력의 포상은 상호 배신의 벌보다 커야 한다. 상호 배신의 벌은 봉이 뜯기는 것보다 적어야 한다. 그럼 왜 딜레마일까? 상대가 배신이면 나의 최선은 배신이다. 상대가 협력이면 나의 최선은 배신이다. 따라서 나의 최선의 전략은 항상 배신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둘 다 배신이면 똑같이 벌금을 물게 되지만 둘 다 협력이면 상금 300점을 각각 얻는다는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게임은 딜레마인 것이다. 이 게임을 단 한 번만 한다면 둘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 배신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게임이 반복된다면 그 반복 속에 희망이 있다.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활까지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반복이다. 반복 게임에서는 전략이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전략 중에 최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엑슬로드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전략 응모를 받았다. 여기서 전략은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 규칙이다. 1차로 응모된 전략은 14개였으며 랜덤 전략을 추가하여 15개로 게임을 치렀다. 이 전략은 미리 프로그램된 것이다. 즉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은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그리고 게임을 200회 반복하게 했다. 이 반복 게임에서 승자의 전략은 놀랍게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단순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최초에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단순히 상대의 압수를 흉내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토너먼트에 참가한 전략 중 8개의 마음씨 좋은 전략이 못된 전략 7개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TFT는 관대한 전략이다. 배신자에 대해 그 즉시 가볍게 벌하고 그 후에는 과거를 씻은 듯이 잊는다. TFT보다 더 관대한 전략도 있다. 두 번은 봐준다 전략으로 상대가 연급 후 2번 배신해도 용납하고 그 다음에 보복하는 전략이다. 엑슬로드는 누군가 이 전략으로 응모했더라면 승리했을 거라는 것을 알아냈다. 엑슬로드는 두 번째 토너먼트를 시작했다. 이번에 응모된 전략은 62개였으며 랜덤을 추가하여 63개로 게임을 했고 횟수도 200회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TFT치 전략도 포함했다. 결과는 역시 TFT가 승자가 되었으며 상위 전략 15개 중 14개가 좋은 전략이었고 하위 전략 15개 중 14개는 나쁜 전략이었다. 그런데 TFT치는 하위의 성적을 보였다. 이는 TFT치를 이기는 못된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엑슬로드는 두 번의 게임에 인간의 자의성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상황으로 다시 게임을 치러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을 찾아보고자 했다. 2라운드에 63가지 전략을 다시 입력하여 제1세대를 만들었다. 63가지 전략을 균등 분포하도록 했고 득점도 돈이 아닌 자손의 수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게임에서 전략적으로 안정한 상태는 대략 1000세대를 거친 후에 도달했다. 전략의 대부분은 200세대를 넘지 못했다. 결국에는 TFT처럼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분개할 줄 아는 전략의 동무대가 됐다. 그렇다고 하여 TFT만이 ESS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분개할 줄 아는 다른 5개의 전략도 거의 TFT만큼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TFT와 TFT 유사 전략들의 혼합이 실제 ESS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엑슬로드는 집단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TFT뿐만 아니라 항상 배신하는 전략도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일 수 있다. 그 분기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운명을 가르는 임계 빈도이다. TFT이든 항상 배신하는 전략이든 임계 빈도를 넘어서면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힘이 어쩌다 임계 빈도를 건너도록 이끌 때만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혹시 우연보다 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소수파인 TFT 개체의 수가 어떻게 하면 임계값 이상이 될 수 있을지 실제적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연계에서는 해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한 지역에 몰려 사는 해련 TFT 개체는 크게 번성할 수 있으며 크게 성장한 집단은 항상 배신하는 개체들이 사는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런데 TFT와 달리 항상 배신하는 전략은 ESS이지만 지역적인 소집단으로 임예빈도의 칼날을 넘을 수 없다. 서로를 공격하는 이들은 집단 내에서 혈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TFT는 항상 배신하는 전략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대는 가능성이 없다. TFT는 관대하며 희생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 사이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자가 시샘의 유혹에 빠져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밖에 얻지 못한다. 물질을 공격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엑셀로드의 연구는 이것이 인간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게임 이론가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과 비영합 게임으로 나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한다. 체스 게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는 비영합 게임이다. 돈을 지불하는 물주가 있으며 두 선수가 협력하면 끝까지 물주를 뜯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민사 분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간의 선의가 있으면 쌍방의 이익을 주는 비영합 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상호 협력이 가능한 비영합 게임이다. 하지만 이혼해서 내가 이기고 너는 진다로 싸운다면 부부는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고 변호사는 비영합 게임을 하게 된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때로는 비영합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두 팀이 비기는 것이 서로 이로울 경우 의도적으로 비기는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7년 5월 18일 영국에서 치러진 브리스톨과 코번트리의 축구 경기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 실생활에는 많은 비영합 게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되풀이되어야 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야 한다. 만약 끝을 안다면 모든 게임에서의 합리적인 전략은 배신이 될 것이다.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참가자는 언제 끝날지에 대한 추정치를 가진 듯 행동한다. 그 추정치가 길면 길수록 더 관대하고 덜 희생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과 독일군의 전투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선에서는 참호 병사들 간의 TFT가 형성되었다. 이런 사례는 박테리아와 사람 간에서도 발생한다. 건강할 때는 박테리아가 무해하거나 이익을 주지만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인 폐혈증을 일으킨다.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 사이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무화과 말벌은 무화과 끝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수분을 하고 알을 낳는다. 그러나 무화과 말벌이 수분은 하지 않고 꽃만 먹는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떼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애벌레도 죽게 된다. 에릭 피셔는 자연계에서 TFT로 보이는 유벨란 예를 암수한 몸인 농어에서도 발견했다. 윌킨스는 피를 먹은 흡혈박쥐가 피를 토해 동료에게 헌혈하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 경우는 어미가 새끼를 먹였으며 다른 혈연관계 개체에게 먹이기도 했다. 또 일부 혈연이 아닌 잠자리 친구에게 먹이기도 했다. 혈연을 넘어 피를 나누는 영속의 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흡혈박쥐는 이기적 유전자에 지배되면서도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을 한다는 따뜻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례다.